연준화처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진행되는데 오늘 FOMC가 좀 있었죠. 그래서 목요일에 연준화처 시간으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이코노미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 어떤 주제를 살펴보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7월에 FOMC 열렸죠. 그리고 2차 국채 발행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까지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간밤에 FOMC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공식적으로 좀 멘트를 쳐주기도 했었고 이번 FOMC에서 금리는 일단 예정대로 동결이 됐어요. 가장 큰 특징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이번 FOMC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 본다면은 사실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그쵸.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 패러다임이 변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네. 여태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왜 했던 거냐면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실 연준하면 두 가지 의무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완전 고용. 안정고용. 이 완전 고용이라는 게 100% 고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자연적인 어떤 실업률을 가정한 상태에서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 두 가지를 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의 이제 가장 큰 목표인데 여태까지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를 이 금리 인상으로서 잘 해결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파월이 한 얘기가 있죠. 앞으로 인플레이션만 100% 더 이상 그것만 신경 쓰지는 않겠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3년이죠. 그때부터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해 왔고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에 있는데 이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고용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큰 연준 통화 정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계속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인상을 했던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이제 물가에서 포커스가 고용으로 조금 옮기고 있다는 점이 이번 7월 FOMC의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연준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월 의장의 멘트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다시 네. 말하자면은 기업이 구인하려는 게 굉장히 한때 2배까지 갔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1.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더 떨어지면은 최근에 왜 실업률도 지지난달에 4.0%에서 4.1%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또 8월 초면은 또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잡았는데 이거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게 글로 이 노동시장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는 것을 보기는 싫다 이 정도까지 발언할 정도로 이제 연준의 모든 이 포커스는 그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FOMC까지 저희가 좀 잘 봐야 되는 지점이 결국 고용지표 같은 것들일까요? 이제 노동부 고용지표도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번 네. 주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는 이제 연준의 모든 거의 90% 이상의 이 네. 관심은 다 글로 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두 가지 책무에서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하나를 잘하면 하나가 좀 힘들어지고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외줄타기로 들어왔다고나 네. 할까요? 지금까지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그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네네. 물가만 떨어졌지 실업률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연준이 걱정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이 9월 FOMC까지 가기 전에 잭슨홀 미팅도 껴있잖아요. 네. 이때는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까요? 네, 잭슨홀 미팅은 이제 뭐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중앙은행 장들이 총재들이 오죠. 예,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 이 금융시장 뭐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폭넓은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네. 이게 8월 한 3일 요 마지막 주 요때쯤 이제 있는데요. 이때까지도 아마 이제 계속 이 연준은 그걸 볼 것 같아요. 이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바로 또 9월 중순 약간 늦게 9월 18일 요 정도에 또 FOMC가 있는데 네. 우리가 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FOMC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3, 6, 9, 12에는 그 유명한 점도표가 나옵니다. 아, 그 점 그렇죠. 찍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곧 요때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나왔고 또 지난번 6월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9월에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미루어서 본다면은 네. 아마도 이제는 이제 물가는 뭐 거의 잡혔으니까요. 시장의 안정화 네. 이게 가장 큰 그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샵룰 지표까지 참고를 좀 해주신 부분은 뭐 네. 실업률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이런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요번에 또 이 쌈룰에 대해서 파월이 언급을 했어요. 네. 예, 근데 뭐 당연한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룰은 그냥 경험으로부터 나온 규칙이다. 맞아요. 그렇게 사실 이론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찾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이런 없다. 패턴이 네. 있구나라는 거였는데 이게 꼭 맞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 연준이 원하는 거는 지난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했을 때 이때 제일 원했던 건 뭐냐면 소프트 랜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은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물가 인플레이션만 떨어지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이제 모든 건 고용으로 가 있는데 네. 갑자기 실업률이 뭐 4.5% 이렇게 됐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금리를 지금 9월 바라보는 게 한 1회 그러니까 0.25% 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뭐 0.5% 인하할 수도 있고 0.75 인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또 연준한테 무슨 부담이 되냐면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부담이 되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소프트 랜딩을 이제 원했다면은 네. 물가가 인플레이션에서 예, 원했다면? 이게 소프트 랜딩을 원했다면은 이번에는 노동시장에서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 없이 그냥 조금씩 하는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회장이 이번에 0.5%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FOMC가 진행된 이후에 패드워치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금리 인하 정도를 보고 있는지 올해에 대한 전망 어떻게 지금 데이터가 관측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오는 9월에 생기는 거기에서는 한 번 인하하는 걸로 1회 인하요? 예. 네. 그다음에 12월 그것까지는 전부 3번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랑 비슷한 일이 3월에 한 번 있었어요. 3월에 이제 연준이 올해 연말에 한 번 인하할 거다 이러니까 시장이 6번 인하하는 걸로 반응했거든요. 엄청 많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예.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 9월 가봐야지 뭐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네.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난 가격을 갖고 본 거니까 뭐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연내 한 3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연준 측에서는 올해 한 번을 언급을 해준 상황인데 과연 9월 FOMC 때는 어떤 멘트가 나오게 될지 또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채 발행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번에 2차 국채 발행 계획이 또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이제 QRA, 그러니까 7월 31일이죠. 어저께 나온 QRA 그걸 보면은 지난번 5월에 예상했던 거는 총 847빌리언이니까 네. 8,470억 달러. 이거를 이거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운데요. 넷 마케터블 버로잉을 하겠다. 넷 마케터블 버로잉이 뭘까요? 예. 네. 그거부터 이제 보는데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게 얼마로 떨어졌냐면 네. 740빌이니까요. 빌리언이니까 거의 1,000억 달러가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은 재무부가 돈을 덜 빌리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줄였다 이렇게 보도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고요. 정확히 이제 이걸 용어를 알기 위해서 이게 한국말로 이거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라서 저도 잘 네.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근데 넷 마케터블 버로잉 건 뭐냐면은 재무부가 네.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한 거에 보면은 순전한 발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에서 만기 돌아오는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이제 순수하게 발행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뭘 더 더해주냐면은 연준이 QT를 하니까 그만큼 이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더해준 거예요. 아, 그게. 연준 큐티 물량까지 예, 더한 그걸 거라고요. 더해준 겁니다. 정말 한국어로 해석하기는 조금 까다롭네요. 네, 조금, 네. 그럼 약간 뭐 국채 순발행이다 요 정도로 좀 보면 네, 될까요? 거기다가 연준의 QT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네. 지난번 대비 왜 거의 107이 감소했냐면은 이게 연준이 원래는 QT로 매달 그 600억 달러씩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세 달 하면 1,800억 달러잖아요. 이 분기별 그렇죠. 이게 예상이니까. 네, 그런데 분기니까요. 이제 연준이 지난번 5월 FOMC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250달러씩만 할 거야 한 거예요. 네. 지난번 5월 달에 QRA는 뭐냐면은 600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였어요. 네네. 근데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QT를 해서 600억씩 나와야 되는데 이제 250억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50억씩 줄어든 거죠. 아, 곱하기 3을 하면 그럼 1,000억 달러가 105잖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네. 1,000억 달러 되잖아요. 네. 그만큼이 그냥 줄어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재무부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가 재정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돈을 꼬아야 되는데 그게 꼬아야 되는 거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 재무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발행액이거든요. 네네. 그 순발행액은 안 변하고 시장이 느끼기에 시장은 QT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도 이거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거가 줄어드는 거지 네.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줄어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순 발행액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QT, 연준 QT 측에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0억 달러 정도가 좀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가 좀 산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중장기 국채는 좀 유지하고 단기 국채는 감소하고 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표랑 같이 분석해 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전체 금액은 이 847 요거에서 740으로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네네. 이렇게 줄었는데 중장기 국채는 거의 안 줄었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중장기는 예전처럼 그대로 발행하고 대신에 단기 국채를 좀 적게 발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뭐 크게 뭐 이유는 없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그 재무부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그런 이유는 안 나왔는데 근데 네. 재무부는 기존 항상 이제 이거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중장기 국채는 얼만큼 발행할 거야. 네. 요걸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단기 국채는 어느 정도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요거는 좀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면은 네. 특히 이제 이 국채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누구나 이제 뭐 갖고 싶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단기 국채인데 네. 이 단기 국채 양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재무부 3분기 바이백 일정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바이백 일정이 3달 전에 뭐 제시했던 금액보다 이제 감소하기도 했었고 바이백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어제 이제 QRA를 발표하면서 바이백도 또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지난번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대략 월 15억 달러 기준으로 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대략 한 17억 달러로 살짝 좀 늘렸습니다. 네. 이거를 늘렸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연준이 QT 하는 게 25억 그 빌리언이잖아요. 네. 근데 매달 17억 빌리언이니까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무부가 네. 바이백을 하려고 이제 딱 와봤더니 이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파니까 재무가 한 안 번도 안 했잖아요. 샀잖아요. 네.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백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조기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만기가 뭐 1년 남았는데 재무부가 자기 거를 다시 사는 거니까 조기 상환이고 그냥 이거 만기 정산된 것처럼 재무부 그 대차 대조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바이백 자체가 의무는 아니고 이렇게 비싸면 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PPT로 보시면은 회계연도별 국채 순발행 추이가 좀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요 차트는 뭐냐면은 이제 맨 앞에 거는 그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했죠. 맞죠. 이건 순발행 얘기입니다. 아, 순발행 4조 얘기예요? 달러나 네. 이 까만색이 4조 달러나 그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채의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시기가 어려울 때는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해요. 네. 그건 왜냐면은 단기 국채가 시중에서 이 흡수하기가 소화하기가 제일 빨리 편해요. 좀 수요도 많고 이래서 그런가요? 네, 인기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30년짜리 발행하면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안 사죠. 네. 한 달짜리 금리 좋게 해서 수익률 좋게 해서 발행하면 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요즘 좀 나오는 얘기인데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국채는 그 파란색인데요. 네. 단기 국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간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그 2021년 회계연도 그러네요. 보면은 파란색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그 다음에 작년 회계연도에 단기 국채를 좀 상당히 많이 발행했어요. 그렇네요. 거의 네. 다 단기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도 뭐 평상시에 비해서는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뭐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거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스텔스 QE라고 하는 거랑 네. 그 이제 다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재무부가 몰래 QE를 하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사실 QE의 양적 완화의 본질은 뭐냐면은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중에서 인기 없는 그 이자율 위험이 높은 네. 그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건데 그러면 재무부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장기 국채 발행을 적게 하는 거예요. 대신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간접적인 QE다. 그래서 뭐 몰래 하는 QE다, 스텔스 QE다. 네. 요거에 최근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FOMC 내용과 더불어서 국채 발행 계획 QRA까지 함께 또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연주 마차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연주 마차 시간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